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팩트체크는 경제 이슈 두 가지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유튜브 등으로 퍼지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 단위 변경 괴담입니다. 발음 어렵네요. 예, 한번 이게 해보세요. 발음. 리디노미네이션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디노미네이션이 원래 있고 여기에다 리가 붙은 거예요. 예. 노미네이션은 노미네이티드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카데미상의 예. 노미네이트. 그래서 노미네이션은 그러니까 네임. 라틴어로 네임이고요. 그러니까 액면가를 얘기합니다. 화폐 액면가인데 이거를 재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냥 박승하는 총재가 화폐 단위 변경으로 쓰자. 리디노미네이션 이거 어렵다라고 얼마 전에 제안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려워요. 발음이 쉽지 않아요. 예. 자, 근데 한국은행은 일단 화폐 단위 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괴담이 지금 막 퍼지면서 금을 막 사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달러를 사놓자. 뭐 이런 사람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을 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변경할 필요하냐고 하니까 국회에서 검토해달라 이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막 기사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불거진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어떤 통화 가치가 액면가가 좀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1달러와의 교환 비율이 4자리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0원이 넘잖아요. 예. 뭐 1,100원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는 뭐 이를테면 100 N이라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좀 더 작은데 한국만 너무 크니까 이게 국가 단위로 가면은 막 몇 경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공짜가 너무너무 많이 붙으니까 이게 예. 불편하다라는 이제 그런 뭐 문제 제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공식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식 계획 없다라는 건데 주로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뭐 단톡방 이런 데서 이제 화폐 개혁, 이제 리디노미네이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 화폐 개혁, 화폐 단위를 변경하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죠. 뭐 예를 단점 같으면 물가가 이제 오를 예. 가능성이 좀 있고. 예. 장점으로 따지면은 소위 말하는 잠자고 있는 돈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역대 여러 번이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 현재 경제 상황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예. 있다라는 부정적 여론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도 그래서 추진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의 뭐 제목들을 좀 보면은 화폐 개혁이 몰고 올 부동산 대폭등 시나리오, 잠잠해진 강남 집값 폭등시킬 리디노미네이션, 부동산 핵폭탄 터진다. 뭐 그래서 5억 원짜리 집이 50만 원이 되면 싸다고 느껴서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야기는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 번씩은 다 나왔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계속 불편하니까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통과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예. 이승만 정권에서는 한번 했었고 예. 박정희 정권에서도 한번 했었고 이승만 정부 때 한 번, 박정희 정부 때 한 번. 이승만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매년 막 그 한국 전쟁을 할 때 이제 그 전쟁 무기를 뭐 이게 만든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은행이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이제 물가 압력이 치솟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절하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하 경제에 숨어 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화폐 단위 변경을 한 적이 있었죠. 예, 특히 화교들이 집안에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 돈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근데 실패했죠. 뭐 실패했죠. 예. 숨겨져 있는 돈이 없었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실패를 했었는데 누가 이런 괴담을 퍼뜨린다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좀 혼란을 어느 정도 부추겨서 그 와중에 이득을 얻으려는 일종의 투기 세력들. 두 번째는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에 좀 뭐 불만이 있는 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남북 단일 통화 화폐 개혁 추진 뭐 이런 게 있어서 북한하고 화폐 단위를 일치시켜서 남북 통일 내지는 뭐 이게 북한한테 뭔가 유리하게 만들려는 조치에 전제 지금 앞서서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뭐 있어서 내용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르길 바라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군부를 뗀다고 하죠.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요즘 보면은 이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나온 다음에 거래소 금시장에서 월 평균 거래량이 몇 배 상승했어요. 어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화폐가 가치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안전자산은 뭐냐? 금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 몰린 어떤 그런 불안 심리를 그러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뭐 굉장히 이득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뭐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또 유튜브로 떠도는 괴담 중에 이 화폐 단위 변경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직권으로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의 그 화폐 단위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회 동의 없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 13호로 이제 원에서 환으로 바꿨고요. 이 2차 리디노미네이션은 1962년에 5.16 정부가 했는데 그거는 다시 환에서 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로 조정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요.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법을 바꿔야 되고요. 지금 화폐 단위를 규정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은행법 47조는 1원을 100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되고 그럼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집권을 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예. 국회에 의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어쨌든 과거에 했었는데 실패했다고 치고요. 화폐 단위 변경이 우리만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시도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최근에는 터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예. 그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좀 예를 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가 했고요. 뭐 1960년 이래로 한 60차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다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닌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2배, 3배씩 뛰고 막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콜라 하나 먹는데 뭐 10만 무슨 얼마를 내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불편해진 것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실패를 한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그 선진국에서 추진한 경우에는 성공한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터키가 방금 말씀하신 터키가 대표적인 건데 2005년에 화폐 액면가를 변경을 했고 그래서 100만 분의 1로 이제 낮췄어요. 그래서 리라에서 신리라로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많이 68.5%까지 2001년에 뛰었는데 터키가 그 소비자 물가가 좀 8.2%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니 화폐 단위 변경을 하면 물가는 올라가는 게 대체적으로 정설 아니었나요?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요. 약간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 화폐 이게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들이 이게 가치가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어서 이거를 100% 어느 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지만 그게 그 경제의 펀더멘탈까지 흔들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가 가능했다라고 정부의 강력한 물가 잡기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실패한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북한은 2009년에 화폐 가치를 100분의 1로 낮췄는데 오히려 큰 물가를 잡거나 그런 거는 실패했고요. 사회 혼란만, 식량 수급 불균형 등 사회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네. 화폐 개혁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자고 건의했던 간부가 처벌받았다 그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있었죠. 네, 그런 썰들이 떠돌았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지금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으로 화폐 개혁에 실패한 케이스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또 토론회장이 한번 열렸잖아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경제 수준하고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아마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으로 오면은 두 가지로 놀란대요. 보통 달러화를 이제 한국화로 예.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준대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다가 막상 돈을 쓰면은 이거 너무 물가가 높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언제가 근데 이게 잘 모르겠는 도대체 그러면 언제 할 수 있는 것이냐. 맨날 경제는 항상 어려웠고 대한민국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할 주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습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60%대입니다, 이미. 이제 재정 건전성 파괴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녹취는 2015년 9월 9일 당시 새천년민주연합의 대표였던 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차례로 들어봤는데 적정한 나랏빚 기준이 몇 %인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40%를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고,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 발언은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이 바뀐 건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40%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 이미 육성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좀 더 확장 재정을 많이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고 그때를 야당 때는 반대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반대 입장이 돼서 더 이제 확장을 해야 되니까 40%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40%라는 거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 통계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30즈음에 우리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9과 30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 그냥 내 인생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39%, 지금 39.6%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가. 이게 앞자리가 40%가 되면은 국가가 거덜이 나냐, 뭔가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냐 그런 거 없습니다. 심리적 저항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설정해 놓은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이게 기원이 어디로 가냐면은 2015년에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여기에서 40%를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여기에 40%의 어떤 근거도 없어요. 기획재정부가 했던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온 통계적인 근거가 없고 그냥 우리는 40%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장기 재정 계획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때 장기 재정 계획이 2060년까지 계획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장기 재정 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40%는 근거는 없고,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다시 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그거를 안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 이 정치권, 정당 집단이 야당도 할 때 있고, 또 여당도 할 때 있고 하잖아요. 예.
말을 다 조심해서 해야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상관 언제 자기가 이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해서 그러니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정부 비판하고 비판할 거 있으면 해야겠지만은 묻지마 비판 안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 40% 깨지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방금 얘기한 거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다만 이제 그거는 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별로 다 달라요. 채무 기준이. 그래서 뭐 미국은 100%가 넘고요. 일본이나 미국은.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의 구성의 토대가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국가 채무 비율이 60%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국가 채무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 일단 이 부채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이게 뭐 지자체 아니면 뭐 공공기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부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 일반 정부 부채 이거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포함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영리 기관들이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42.5%였어요. 근데 미국은 105.1%, 영국은 117%, 일본은 224.2%예요. 그래서 한국보다 거의 5배가 많은 부채가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다만 이거는 국가별로 또 진짜 다르기 때문에 이게 42%가 낮은 건 맞고 재정 경쟁성이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그러면 일본처럼 200% 하면 될 거냐? 라는 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만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뭐 나라도 크고 일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0%가 가능한 거고 한국은 이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왜 여유가 있다라는 또 근거가 뭐가 있냐면은 IMF에서 올해 초에 한국한테 권고를 했어요. 야, 빚 좀 내가지고 나라가 빚 좀 내가지고 너희 재정 확장 좀 해. 왜냐하면은 IMF가 보기에도 40% 정도면은 매우 정부 부채가 낮은 수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너희 좀 더 나라 돈도 써라고 이제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올해 초에 그게.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채무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확대 여력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100%가 넘는데 미국은 이 달러라는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일단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미국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거기에서는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어요.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뭐 본원 통화죠. 그래서 뭐 바꿀 이유도 없고 자기네들이 쓰는 게 기축 통화기 때문에 그냥 다 쓰면 되는 거니까 미국은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우리도 결국 IMF 때 외화가 없어서 그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외화 보유고가 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 그 정도까지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많은 편입니다. 예. 그럼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부채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여기에는 이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인데 이를테면 한전 지급 보증을 이제 뭐 국가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부채다라고 있는데 그 부채가 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은 진짜 악성 부채가 있고 장부상의 부채도 있는데 그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채무는 적자성 채무가 있고 금융성 채무가 있는데 이게 반반 정도 돼요. 적자성 채무가 현재 57%. 금융성 채무가 43%. 적자성 채무는 빚이에요. 그래서 이건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빚입니다. 근데 금융성 채무는 그렇게 나쁜 자산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뭐 외환시장에서 조정용으로 국채를 1조 원 발행을 한 다음에 달러를 매입하면은 국채가 1조 원 증가하지만 대응 자산인 달러도 1조 원 생기기 때문에 빚이 1조 원 늘은 걸로 장부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굉장히 많은 빚들이 금융성 부채가 있는데 채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마치 굉장히 좀 부풀려진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걱정은 좀 됩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은 나라에서 그만큼 써야 할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빚을 더 낼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이 바뀌면 바뀔수록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다 돈을 써야 될 거고
먼 미래의 통일을 대비한다면 그 통일 비용도 있거든요. 또 거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없다. 그러면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가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책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써서 나중에 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써서 뭐 나중에 덜 쓰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할 문제인 것 같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갈수록 이제 국가 부채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준일 대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